AI라는 것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것이 추구하는 것은 기계를 써서 사람의 뇌 흉내를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는 순간 사실은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굉장히 그 미흡한 그래서 사람이 AI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뇌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지, 어떨 때 불행을 느끼는지, 어떨 때 우울한지 뇌과학적으로 아직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나와서 자기를 닮아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AI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지,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인지, 그리고 뇌가 만들어내는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것과 지금의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른지 그런 것들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실용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택해야 좀 더 오래 갈 건지 그런 것들도 보장해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좀 썼지만 이건 AI 전문가들이 아주 산업계에서 많이 알고 있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행복에 대해서 저희가 책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뭔가 추천을 되게 많이 해줘요. 여러분 뭐 여기 학생들은 아주 잘 알겠지만 음악 채널도 뭐 멜론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영화 막 추천해주죠. 자기가 몇 개 보면 벌써 취향을 알고 이런 영화는 어떠세요? 저런 영화는 어떠세요?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이런 영화 어떠세요? 계속 추천해줍니다.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아마존에서 몇 번 사보세요. 그리고 쇼핑센터에서 몇 번 사면 이 사람의 쇼핑 패턴을 분석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빅데이터 수집된 것들을 그것들의 트렌드와 비교해서 이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이런 걸 또 추천하면 또 살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말로 독특한 패턴의 행동을 가지고 있는 지리산 산속에서 30년을 혼자 산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유형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에 그 데이터를 적용하면 여러분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추천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갈 것이고 지금의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그 용어 자체는 상당히 과장돼 있고요.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습니다. 지금의 알고리즘은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예전에는 분석할 수 없었던 빅데이터를 아까 장병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딥 네트워크라는 어떤 기술적인 것을 이용해서 다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예측하고 훨씬 더 지능적으로 보이게 행동하는 거죠. 알파고도 그런 셈이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추천을 받으시면 행복할까요?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추천을 받으면 편합니다.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음악 들려줘. 네 주인님 하면서 뭘 틀죠? 편하죠. 뭐 심수봉의 뭐 이런 거 안 찾아도 돼요 요즘에.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다 틀어줘요. 편해요. 그게 행복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살면. 예전에는 추천이라는 거를 이렇게 누군가 와서 해주죠. 사람하고 해서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웹하런이 와서 뭐 클래식 전곡이 들어있는 뭐 CD를 그거 샀다가 되게 혼나는 사람들 많죠. 귀가 얇은 사람들은 혹합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 이거 봤니? 그러면서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사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졌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에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의 머신러닝 기술이 정말로 이제 꽃을 피우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Her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이 컴퓨터가 그녀라는 게 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OS가 거의 24시간 이렇게 포터블하게 자기하고 다니면서 모든 추천을 해주고 모든 자기의 삶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친구가 필요 없어요. 가족도 필요 없고
이 해변에 가서 해변이 너무 좋네 그러면 즉석에서 이 컴퓨터 운영 체제가 작곡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음악을 너를 위해 준비했어 하고 틀어줍니다. 이런 그 24시간 자기를 붙어 다니면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없죠,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런 케어를 받으면 이 앞에 사진과 비교했을 때 행복한가요? 별로 안 행복해 보이죠? 네. 여기는 좀 행복해 보이지만.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면 인공지능에 뭐 세탁기에 눈이 달리고 이러면 행복할 것인가? 그죠?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인간이 선택할 포인트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불행해진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뇌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을 뇌에게 주는 게 행복한지를 알고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뇌인지 과학이 하는 일인데요. 너무나 연구하기 어렵고 신비롭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에 제가 담은 몇 가지만 몇 가지를 예로 그러니까 뇌과학에서 알고 있는 그나마 좀 자세히 알고 있는 인지기능 한 4가지만 들어서 이것들이 머신러닝이 아주 발달하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워킹 메모리라고 작업하는 기억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인간이 가장 고도로 발달해 있고요. 영장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저의 오늘의 목표는 여기 서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6시 반부터 일어나서 KTX를 놓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의 이 순간을 위해서 전부 다 그 조직돼 있죠. 저의 행동이. 네. 그런 것들은 그 사람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거기 가서 강연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도 아침에 내가 학교에 몇 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언제 타야 되고 밥은 언제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게 하면서 모든 행동을 그거에 맞춰서 하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의 그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타러 가다가 중간에 뭐 공사 중 이런 돌아가시오. 인공지능은 거기서 스탑이에요. 지금의 기계학습은.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서 가죠.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난 뇌의 기능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집념을 만들어요. 집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타겟을 정하면 굉장히 그 사이에 변화가 많더라도 결국에는 그 목표로 향해 가는 그 행동의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감각과 지각이라는 건데 여러분 저희도 그 아까 바다를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람과 지금의 기계가 다른 점은 지금의 기계는 여러분의 얼굴을 엄청나게 잘 알아봅니다. 구글 포토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이 아주 어두운 데서 사진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알아보죠.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기계가 느낄 수가 없어요. 야, 얘는 참 감성적으로 생겼다. 이런 거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감각이라는 거는 세상을 느끼는 방식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 뇌가 바다를 보고 느끼는 바다를 어떤 색깔로 보는지 여러분 흰금, 파검, 드레스 논란 아시나요? 그 아주 전형적인 예죠. 세상을 보는 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세포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고 아까 권호정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엄청난 사람의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나옵니다. 예술가들은 특히 기질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상당히 다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사람다운 면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과 기억도 마찬가지죠. 여기 잘 아시는 그 파블로프의 개실험이 있죠. 종소리가 그냥 날 때는 아무 소리도 아니지만 항상 고기가 나올 때 종소리가 났는데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종소리가 나면 침을 흘리는 뭔가 뇌가 종소리가 먹이를 의미한다는 걸 학습한 다음에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뇌의 기능이 사실은 가능한 이유는
제가 전문적인 거는 많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는 사실은 붙어있지 않고 시냅스라고 해서 떨어져 있고 그 시냅스 사이를 화학 물질이 뉴로트랜스미터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아주 정교한 그 전기적인 신호에 비하면 어설픈 신호 전달을 하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뭔가가 조절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개인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 나오고 하거든요. 학습과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과 컴퓨터의 다른 점은 그 사람의 뇌는 그렇게 뭔가를 빨리빨리 가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그 화학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인공지능이 쫓아올 수 없는 원이고 또 다른 면은 사건 기억이라고 해서 이거는 영어로는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해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뇌에 있는 해마라는 기관이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부터의 모든 그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올해의 모든 기억, 그 다음에 10년 동안의 모든 기억, 그죠? 그 평생의 기억을 사실은 담고 있고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네.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경험이 축적돼서 어떤 그 개성이 쌓이고 자아가 정체성을 갖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고 세상에 대한 해석을 결정하는데 인공지능은 지금의 기계학습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면 사실은 거의 다 이제 기계학습과 사람의 뇌와의 차이, 뇌의 인지와의 차이는 설명드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살면은 이 컴퓨터 OS가 작업 기억 1분 단위로 그 여러분한테 지금 버스를 타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할 필요 그냥 명령만 따르면 사실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까 저희가 봤던 실제 사람이 하는 행동과 어떤 게 다른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게 피카소가 그린 어떤 동물을 그냥 한 획만 가지고 이렇게 긋는 이런 류의 아트는 사실은 기계학습이 피카소의 그 이런 패턴을 학습해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새롭게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을 보는 아주 유니크한 그 눈을 아티스트가 굉장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기계학습이 많으면. 그 다음에 학습과 기억에서는 사실은 우리한테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게 지금의 그 강화학습 이론이죠. 기계학습에. 좋지 않은 것은 기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너무 발달하면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막 되면서 지금의 이제 게임 중독이 아주 그러한 좋은 예인데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걸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기계가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딕션 상황에서 브레인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 기억은 이게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 스타트rek이라고 거기서 스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항상 바른 말만 하죠. 자기 말에 이렇게 좀 어떨 때는 틀려도 맞다고 해주면 좋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바른 말만 하는 굉장히 이렇게 컴퓨터 OS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사건 기억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 기억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곡돼서 기억돼 있고 자기가 좋게 생각하고 싶은 거는 좋게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고 근데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컴퓨터가 그거를 팩트를 내면서 지적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치는 말로 또 다른 그러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계속해서 저희 뇌에서 지금의 아까 앞선 그 두 연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뇌에서 지금의 기계학습이 흉내내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기계적인 부분입니다. 기계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은 사실은 인간이 내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사람이 자동차보다 빨리 달리려고 노력하지 않죠. 그거 인정해요. 그리고 지금 나사의 아까 그 영화처럼 사람이 컴퓨터보다 더 빨리 계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컴퓨터가 빠르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날 건데 그러면 사람은 마지막에 뭘 쥐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때 인공지능과 공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의성입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사람은 점점 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이건 제가 뭐 시간 관계상 건너뛰기로 하겠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자동 피아노라고 보셨나요? 지 혼자서 이렇게 막 연주하는 그런 피아노가 어디 호텔 같은 데 가면 있죠? 이걸 보면 아주 저는 미묘한 감정이 드는데 자동 피아노가 연주를 하는 걸 들으면 왠지 사람이 앉아서 똑같은 걸 연주했으면 아마 야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냥 별로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도 인공지능이 뭐를 이게 지금 자동 피아노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텐데 잘합니다. 안 틀려요. 절대 안 틀려요. 1000만 번을 쳐도 똑같이 칩니다. 아티스트는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야 아마 지치니까. 근데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이게 위플래시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드럼 치는 애를 이 사람이 굉장히 혹독하게 트레인 시켜가지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치던데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혹독하게 트레인 시키는 아티스트의 훈련 과정, 프로 아티스트의 훈련 과정은 이거는 블랙 스완이라는 영화인데 블랙 스완 검은 백조 이상한데 흑조. 블랙 스완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상징적인 용어인데 아티스트들이 어떤 궁극의 아티스트의 아트의 상황으로 올라가려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불교로 말하면 해탈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걸 탑재해야 정말로 그 높은 경지에 올라간 그 상태를 블랙 스완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궁극의 상태로 도달해서 뭔가를 창조해내는 거는 사실은 지금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까 장명탁 교수님이 보여주셨지만 고호의 패턴을 다 학습해가지고 이렇게 색칠하면 고호하고 비슷하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뭔가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하고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종류의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 뇌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기계적인 부분과 창의적인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길을 찾거나 처음 뭔가를 할 때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뇌가 행동을 해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여기서 여러분의 창의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자동화되면 그 다음에는 뇌에서 그거를 이건 내가 할게 하고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베이설 갱글리언이 세르벨럼이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머신러닝에 다 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저는 그걸 제2의 르네상스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르네상스가 뭐죠? 중세의 신중심의 사회에서 그죠? 신만을 그리고 신만을 보고 예술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돌아온 게 르네상스죠. 16세기에 모나리자 대표적인 그림인데 저희가 산업혁명 때 너무 기계적으로 이게 부품처럼 살다가 지금 머신러닝이 그런 부분을 다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찬스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고 우리의 뇌 인지 중에 기계적인 부분이 뭐였구나,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이 뭐였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거울이 될 거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인문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람을 많이 말했던 그런 학문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